네,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곧 6%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게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영향은 어떨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애초에는 한 3원 정도, 킬로와트 시당 3원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5원을 올렸거든요. 네. 앞으로의 뭐 효과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공요금이 좀 계속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조금 네. 저소득층 대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한전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제 킬로와트 시당 이제는 5원을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정도 이제 오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는 직전 분기당 조정 요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간 최대폭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거든요. 이거를 한 분기에 다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연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이제 5원이 이번에 이제는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요금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당 요금이 있고 기후 환경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연료비 조정 요금이 있는데 이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이번에 이제 올라서 전기료가 이제 크게 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500원 정도가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6%대에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미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이제는 뭐 6%대는 뭐 당연히 이제는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대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기요금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스요금도 7월 1일부터 오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메가줄당 한 1.11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이거는 주택용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택용의 가스요금도 오르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또 오르는 게 바로 이제는 영업용입니다.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 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2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업용 1 같은 경우가 이제 음식점에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뭐 구내식당, 임용실 이게 7.2% 오르게 되고 영업용 2 같은 경우에는 7.7% 오르게 되다 보니까 뭐 다 오릅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도 오르고 주택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도 오르고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연간 가구 평균 봤을 때 월 한 2,200원 정도가 이제 오르도록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달 되면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쳐서 한 4인 가구 봤을 때 한 3,700원 정도 합쳐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월 3,700원 정도 이러실 텐데 사실 저소득 가구라든지 이제 차상위 계층 아니면은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월 3,700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전기, 가스요금 다 오르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6%대 물가 상승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간을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한 네. 6월에서 8월쯤 이미 6월 끝바지에 있고 당장 이번 주부터 또 7월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곧 6%대를 볼 수 있을 때고 8월 이후에는 더 오르겠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대외 변수 때문에 이제는 좀 판가름할 것이다. 일단은 공공요금 오릅니다. 근데 공공요금을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오르는 거거든요.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영업 적자액이 7조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전기요금을 눌러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올려야 되는데 못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오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공공요금은 앞으로 이제 줄줄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그러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에너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왜 어떻게 내려야 되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야 되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원자재, 특히 이제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마켓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빨리 단기적으로 끝나야지만 에너지 가격도 내릴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내리고 원자재 가격 다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현상은 좀 요원하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의 고물가 상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야만 조금 안정이 될 것이다.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뭐 물가가 계속 뛰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 외에 네. 다른 부분 같은 걸 고려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지금 내놓고 있죠. 특히 유류세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37%로 더 늘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또 얘기를 했는데 바로 뭐 얼마 전에 좀 이슈였죠. 횡재세, 그러니까 초과 이윤세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외국에서는 하는 사례도 있겠지만은 정유사 업종으로 너무 많은 이득을 가지고 가니 이게 초과 이윤세를 매겨서 그걸 환수하는 이런 얘기도 사실 시장에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정유업계에서는 뭐라 할까요? 이제 자세를 좀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는 정부가 어제 발표했던 거 말 그대로 이제 주유소 아까는 이제 정유업계였고 이번에 주유업계에도 단합을 좀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한 이유가 사실 유류세 인하 30% 내렸을 때 5월 달에 그럼 기름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내려가지가 않았었거든요. 물론 뭐 국제유가가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혹시나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단속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주유업계에서도 자세를 좀 낮추면서 사실 이제는 7월 1일부터 또 바뀌게 됩니다. 37%.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에서 주유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이끌겠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보관이라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환율 안정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안정되려면 뭐 사실 뭐 워낙 강달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 사실 틀린 점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우리나라가 워낙 약세만 그렇지는 않고요. 자국 통화가 다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맞붙어 있는 이런 나라들도 다 통화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환율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 해소되려면 결국에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기업들 살리게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환율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물가 보면 물가만 보는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빨리 더 해소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환율이 안정이 될 것이고 환율이 안정되면 다시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기업들 살리게 나서야 되고 특히 수출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서로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에 힘을 주려면 역시나 또 규제 개혁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움직여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무역 적자 같은 부분을 해소하려면 기업들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기업의 어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게 또 물가 영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실제 물가가 오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중 하나가 이제는 임금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1년 동안 이제는 국민들이 봤을 때 1년 동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기업들은 또다시 뭐 기업들은 월급을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는 또 높아지고 왜냐하면은 기업들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려면 물건값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팔는 물건값을.
그러면 또 물건값이 올라지니 또 물가가 또 높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생산량과 대비해서 너무 많은 고임금은 이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경총 이제 회의실에서 이제 조창 간담회를 가지고 관계자들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고임금으로 사실 인재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은 고임금을 주고 있다. 이것을 좀 물가 상승의 압박이 되니까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첫 번째 이제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인데 이런 거죠. 이제는 대기업만 너무 고임금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박탈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박탈감이 생겨서 무슨 문제냐 그랬을 텐데 이게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자제해달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일자리 미스매치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거죠. 특히 그렇죠. 강소기업도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에 미스매치가 생기는 부분.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고임금. 그다음에 이제는 고비용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걱정할 정도로 대기업들을 이렇게 고임금 아니면은 고비용 구조로 가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네. 내일 열리게 될 텐데 노동계는 10,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정 시한 안에서 지킨 적이 최근에는 정말 없었거든요. 네. 다 넘어가서 결정이 될 정도로 사실 근로자 측과 이제 경영계 측이 서로 이제는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1,890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동결이죠. 9,160원을 이제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입장차가 여전히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도 팽팽하게 이제 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이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이대로 올려주다 보면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생존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다. 동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최초 요구안을 이제는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노사 심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초 심의안을 내놓고 이게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근로자와 경영계가 서로 이제는 초안을 내놓고요. 그 초안을 가지고 서로 맞춰보면서 이제 바로 이제는 상생을 하는 안은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계속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까지인데 과연 내일까지 이 합의가 될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네. 사실 2018년도에 16%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10% 정도, 2020년에 2.9%. 작년이 한 1.5%, 올해가 이제는 5% 정도 오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게 2018년도와 19년도에 두 자릿수로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2.9%, 1.5%. 총합해 보면은 오히려 못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거를 총합해 보니 오히려 평균치보다 덜 오른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16%, 10% 이렇게 오른 거 2018년도와 19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그 당시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대외적인 변수도 어렵고 특히 경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대외적인 환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동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이제는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제 8차 회의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노사 간의 입장차가 팽팽했던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이번에 만약이라도 기간 내 처리가 되면 8년 만에 처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네.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표결 같은 걸 거치나요? 네, 사실 이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해서 27명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저심의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을 제안하고 이걸 투표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결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법정 시한 안에 결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새로운 정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노사나 뭐 노동계나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요, 이번에는 합의로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근데 또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진행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어그러져서 결국에는 법정 시한 넘어서 이제 처리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집값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잡히는 것인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주택 시장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확 바뀌게 된 계기나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역시나 집값 인상에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에는 금리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예, 역시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속도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는 워낙 그 긴축을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과연 이제 0.5%, 심하면 0.75%, 앞으로 4번 남아있거든요. 네네. 지금 한 번씩 올린다고 해도 1%가 올라가요. 지금보다 1.75%인데 기준금리가. 그러면 계속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0.25% 베이비 스텝 밟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0.5% 올릴 거거든요, 분명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까 역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금리를 우리도 크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상이 크게 오르는, 이 스케줄보다 더 빨리 오르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주담대만 보더라도 연내 8%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금리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8%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중에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층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레버지를 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변곡점이다 나온 이유가 집값을 이제 따라서 붙여줄, 말 그대로 구입할 어떤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집값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집값 하락은 보통 이제 지방 부동산 먼저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 먼저 이제는 하락세를 거치면서 이게 서울 외곽까지 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값의 움직임도 저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